우리가 잃어버린 것들에 대하여 이런 시리즈로 이렇게 말씀 전하고 있는데 오늘은 다섯 번째 말씀입니다. 낯선 사람과 대화하기. 대화를 잃어버린 사람들이라는 책에서 쉐리 터클이라는 분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테크놀로지에 의해서 침묵을 강요당하고 있다. 어떤 면에서는 대화를 빼앗긴 셈이다. 대화의 단절은 기후변화와 비슷한 측면이 있다. 기후는 전 지구적으로 놀라우리만치 변하고 있는지 몰라도 당장 우리 눈앞에는 아름답고 화창한 날씨가 펼쳐진다. 이와 유사하게 지금 우리는 서로에게 거의 관심을 기울이지 않으며 드문드문 가질 뿐이다. 테크놀로지는 매혹적이다. 우리가 아는 인생을 잊게 만든다. 이 새것, 새롭고도 낡은 이것은 진보와 혼동되고 있다. 하지만 열망에 취해 새것에 대한 책임과 후대에 대한 책임을 잊었다. 우리는 우리가 잘 알고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들을 후대에 전해야 한다. 다음 세대에게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역사를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잘한 것과 잘못한 것을 공유해야 한다. 요즘 시대 우리가 대화를 잊어버리고 사는 것 우리가 절감하죠. 그리고 특별히 그 가운데 낯선 사람과 대화하는 것은 더 힘듭니다. 혹시 여러분 최근에 낯선 사람과 말 걸어 보신 적이나 대화해 보신 적 기억이 있으신가요? 쉽지 않은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갑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룻기 2장으로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잃어버린 것들, 대화하는 법, 낯선 사람에게 말 거는 것, 특별히 이것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중요한 기술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한번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밀레가 그린 이제 룻이 보아스를 만나는 장면 그림인데요. 여러분 이 배경은 이렇습니다. 사사 시대에 아마 기원전 11세기에서 12세기 사이 베들레헴 유대 지방에 큰 흉년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근처에 있는 모압 땅으로 나옴이라는 가족이 남편과 그리고 아들 둘을 둔 나오미가 이주를 합니다. 근데 거기서 불행하게도 남편과 두 아들을 잃게 됩니다. 두 며느리를 얻었는데 한 며느리는 모압으로 돌아가고 룻이라는 며느리를 데리고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옵니다. 이때가 이제 보리를 추수하는 그런 시기였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좀 살펴볼 것은 낯선 들판에 외로이 서 있는 사람 룻에 대한 모습입니다. 2장 1절에 보시면 여기에 이제 아마 부자 보아스라는 사람이 땅을 좀 갖고 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모압 여자라고 분명히 이렇게 밝히고 있어요. 나오미가 이제 먹을 것이 없으니까 이제 보리 추수기 시기도 하고 나가서 이삭을 좀 주워 오겠습니다. 그렇게 시어머니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나오미가 말합니다. 그래 나가봐라. 근데 아무도 모르는 곳이잖아요. 그래서 아마 롯은 혼자 준비를 하고 밭으로 나갔는데 그곳이 이제 보아스의 밭이었어요. 곡식을 거둔 일꾼을 따라다니는데 이스라엘의 율법 가운데 하나가 이런 사람들이 먹고 살 수 있도록 이삭을 이렇게 추수를 하다가 이게 땅에 떨어지면 죽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율법이 이런 고아와 과부나 어려운 나그네들을 먹여 살릴 수 있게 해놓았는데 이삭을 줍고 있는데 아마 나오미가 굉장히 외롭지 않았을까 싶어요. 이 본문에 보면 일꾼들은 나오미에게 말을 걸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낯선 여자니까요. 자, 낯선 사람에게 말을 걸면이란 책에서 족 호헤인이란 저자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아주 어린 시절부터 낯선 사람은 위험하다고 그렇게 믿도록 길들여졌다. 그렇죠, 여러분? 계속 우리 아이들한테 낯선 사람 위험하다고 우리 가르치죠. 최근에 또 뉴스에 보면 막 유괴 시도 이야기들이 막 나오죠. 그러니까 불안한 사회 사니까 너 절대로 낯선 사람한테 가지 마.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 결과 낯선 사람과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이는 도덕의 공황 상태가 다른 사람을 신뢰하는 우리의 능력을 손상시켰어요. 게다가 이런 두려움을 퍼뜨리는 사람들이 제안하는 해결책은 다시 신뢰를 쌓는 데 도움이 될 일을 피하라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악순환입니다. 골렘 효과라는 이제 실험이 있는데 이것이 뭐냐면 그 프라하에 있는 옛날 이야기입니다. 시민들이 이 생물을 보호했는데 괴물이 되어가지고 사람들을 해쳐요. 자, 이것을 이제 골렘 효과라고 사람들이 칭하는데 누군가에 대해 부정적인 기대를 할 때, 낯선 사람은 위험해라고 정의를 해놓는 순간 우리는 그들을 자주 쳐다보지 않게 되고 그들과 거리를 두게 돼요. 그리고 그들을 향해 웃지 않아요. 자, 골렘 효과는 어떻게 증명할 방법이 잘 없어서 실험을 하는 것들이 횟수가 적은데 1939년에 어떤 사람이 한번 심리학자가 실험을 했어요. 20명의 고아를 두고 한 그룹에게는 너희들은 아주 발음이 좋은 훌륭한 연사가 될 것이라고 계속해서 가르쳤고 다른 그룹에게는 말 더듬이가 될 운명이라고 말했는데 나중에 결과가 어떤 사람은 평생 언어장애를 겪게 됐어요. 그러니까 누구에게 딱지를 붙여놓고 계속 이야기하면 점점점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낯선 사람은 위험하다 계속 이렇게 이야기하면 우리는 그 사람들 보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사람들과는 관계하지 않으려고 해요. 이것이 사회 전체에 있는데 여러분 통계를 보면 유괴가 발생하거나 아니면 이것으로 인해서 범죄가 벌어지는 거의 90%가 지인들에게서 일어납니다. 낯선 사람에게서 벌어지는 범죄율은 10%에서 한 13% 정도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통계에서만 봐도 그렇지 않은데 뉴스나 이런 수많은 다른 회자되는 이야기에서 이 낯선 사람은 경계해야 된다. 이것을 계속해서 퍼뜨리다 보니까 낯선 사람에게 말을 걸지 않는 문화가 생겨버렸어요. 근데 이걸 가장 좋아하는 사람들이 독재자들이랍니다. 계속해서 사람들을 분리시키는 것. 자, 이제 조 코헨이 계속해서 이 말에 대해서 연구하고 설명을 하는데 보세요. 낯선 이들은 겉으로는 친절해 보여도 혼돈과 배신을 불러오고 우리의 도덕과 심지어 신체까지 오염시키는 원인이라는 두려움은 난민들, 우리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오랫동안 이 역사에 있었는데 그 두려움은 수렵 채집 시대부터 마을, 도시, 국가의 출현 시대 그리고 낯선 사람을 광적으로 위험하게 여기는 히스테리가 나타났던 1980년대를 거쳐 이 일론 머스크가 문제인데요. 지하철 승객들을 누군가 한 명은 연쇄살인범일지도 모를 무작위의 낯선 사람들 이렇게 칭했습니다. 그리고 2018년에 미국의 부유한 지역인 조지아주 해리스 카운티의 보안관이 조지아주 해리스 카운티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우리 시민들은 총기를 숨기고 있습니다. 살인을 저지르면 살해당할 것입니다. 우리 카운티에는 교도소 한 곳과 묘지 356기가 있습니다. 즐거운 여행 되십시오. 미국에는 법이 있습니다. 트레스패싱이라고 내 마당을 지나가면 쏴 죽여도 되는 텍사스에 이런 법들이 옛날에 존재했었어요. 낯선 사람들이 이렇게 이제 계속 경계하고 나쁜 사람이라고 낙인 찍고 하는 이런 분위기들이 사회에 팽배하다 보니까 우리는 좀처럼 낯선 사람들과 대화하지 않습니다. 근데 또 다른 이유가 있는데 예의 바른 무관심. 여러분 대화하지 않는 이유가 말을 걷는 게 좀 예의 바르지 않다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우리는 엘리베이터 타면 어떻게 합니까 다들? 아니면 요즘은 저희 집이 좀 오래된 아파트인데 최근에 벽에 스크린이 다 붙었어요. 근데 거기에 뭐 나옵니까? 광고가 나옵니다. 다 그것만 쳐다봅니다. 자,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 도시에 사는 사람들은 말을 안 걸어주는 것 이것이 예의 바르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게 사회적 유리 현상을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다들 여러분 뭐 끼고 다니죠 요즘? 귀에다가 이어폰 꽂고 이거 들고 다니면서 말 걸지 마라 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어떤 이 몸에 배어있는 어떤 표현이 되어버렸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경험의 멸종이라는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공통의 기반이 공유하는 물리적인 공간이 아닌 네트워크로 연결된 제품이라는 생각을 강화하고, 사람들이 공적 공간에서 낯선 사람과 실제적인 상호작용을 하지 않는 세상을 받아들인다. 이게 뭐냐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공적 공간이라고 하면, 예를 들면 우리가 어떤 광장이나 시장이나 이런 데 갔어요. 그럼 사람들은 길을 다닐 때 예전에는 다가오는 사람들 쳐다보고 피해가고, 이렇게 이제 아주 자연스럽게 어떤 사람들의 가는 통로가 정해졌다는 거예요. 근데 요즘은 사람들이 그 중에 이렇게 가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부딪히기도 하고, 그래서 위에서 쳐다보면 사람들이 전혀 이렇게 잘 어울리지 않는 현상들이 계속해서 나타난다는 거예요. 어디나. 그러니까 이런 공적인 공간이 다들 사적인 행동을 하느라 파괴되고 있다는 겁니다. 충분히 많은 사람이 이어폰을 착용하거나 휴대폰을 보고 있다면 타인과 물리적으로 가까이 있더라도 더는 그들과 상호작용을 하거나 연결감을 공유해야 한다는 기대를 갖지 않는다. 이걸 끼고 있고 핸드폰을 보고 있으면 이제 상호작용을 하지 않겠다는 뜻이에요. 이로써 분산된 공공광장, 서로를 무시하고 어디에도 있지 않으려는 사람들로 가득 찬 원자화된 공공광장이 만들어진다. 큰 광장에서 사람들이 만나서 인사하고 서로 대화하고, 모르는 사람과 함께 낯선 사람과 함께 눈빛을 교환하고, 이런 시대가 지나가고, 이 모든 세상이 점점 원자화된, 다 개인으로 찢어진, 고립된 그런 세상이 돼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낯선 사람에게 말을 잘 안 거는 시대. 이렇게 이제 외로운 사람들이 여기저기에 다 서 있는데, 사실 우리 모두가 다 낯선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관심은 타인에게 주는 가장 큰 선물이라고 합니다. 자, 보아스가 이제 베들레헴에 왔어요. 아마 딴 데 있다가 돌아온 것 같은데, 일꾼들에게 여호와께서 그들과 함께 계시기를 비내하고 이렇게 인사를 하니까 이제 일꾼들도 인사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 여인이 보였어요. 저 여자는 어느 집 여자인가? 그 종이 대답합니다. 나오미와 함께 모압에서 온 모압 여자입니다. 그리고 땅에 떨어진 이삭을 좀 줍도록 해달라고 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침부터 계속해서 이삭을 줍고 있어요. 쉬지 않고. 이런 대답을 듣습니다. 이제 보아스가 관심을 이렇게 보여주죠. 자, 그런데 일반적으로는 우리가 관심을 잘 안 가지는데, 영국 사람들의 특성을 보니까 이 사람들이 냉정함이 특징이래요. 영국에 이민 온 게오르게 미켓이라는 헝가리인이 1940년부터 70년대까지 영국인이 되는 법에 대한 책을 썼어요. 근데 섬뜩한 내용이 있습니다. 1950년대 후반에 한 남자가 미들랜드에서 살인을 저질렀다. 그 범죄 현장 근처에 피범벅이 된 남자가 나타나 50여 명의 승객이 탄 버스에 올랐다. 근데 단 한 명의 승객도 남자에게 무슨 일이 있는지 굳이 묻지 않는다. 그들은 진정한 영국인으로서 남의 일에 간섭하지 않았다. 누군가가 베어낸 희생자의 머리통을 옆구리에 끼고 있더라도 상황은 달라지지 않았을 것이다. 누가 뭘 들고 있든 그건 그 사람 일이다. 이 정도로 남의 일에 관심을 가지지 않는 문화, 그것이 팽배한데 우리도 뭐 크게 다르진 않을 것 같습니다. 사람을 안다는 것에서 데이비드 브룩스가 이렇게 말합니다. 다른 사람들의 마음속에 일어난 일을 가르치는 인문학은 쪼그라들었다. 우리가 책을 읽을 때, 소설 같은 걸 읽으면 다른 사람들의 마음에 어떤 마음들이 생긴지를 잘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점점점 그런 일이 없어져 버리고 말았어요. 소셜미디어에서 보내는 시간은 이런 기술들을 배우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 소셜미디어는 신뢰, 배려, 애정을 쌓는 몸짓을 굳이 따로 하지 않아도 자신이 사회적 접촉을 하고 있다는 착각을 하게 만든다. 자극이 친밀감을 대신하는 소셜미디어 세상은 섣부른 판단이 넘쳐나고 이해하는 마음은 그 어디에도 없다. 그러니까 남에게 관심을 좀 두고자 하는 마음들이 점점점 없어진 세상에 살고 있는데, 어떤 분이 이걸 하나 포스팅했어요. 자기 앞집에 사는 사람이 자기 앞에 이렇게 메모를 붙였는데, 앞집 문 열리는 소리가 들리거나 인기척이 있으면 조금 기다렸다 나와주세요. 이 정도는 서로 지켜야 할 암묵적인 룰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거 우리 집 앞에 붙어 있다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들까?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이게 암묵적인 룰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세상에
살고 그것이 앞집이 이웃이 아니라는 생각을 갖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조 코에이는 이어서 이런 말을 하는데요. 지난 세기의 철학자, 인류학자, 사회학자, 신학자들은 낯선 이에 대한 환대에는 단지 정보나 확실한 동맹자를 얻는 것 이상의 훨씬 더 뜻깊으면서 딱 꼬집어 말할 수 없는 이점이 있다고 주장했다. 낯선 이의 도착은 일상의 영원한 반복을 깨고 비범함으로 가는 문을 열어준다. 독일 사회 인류학자 플로리안 밀프리트는 이렇게 쓰고 있다. 그래서 낯선 이는 익숙함을 깨뜨리는 힘이 있다고 여겨진다. 보세요. 여기에 낯선 모험 여자가 왔잖아요. 그렇죠? 일상의 영원한 반복을 깨고 비범함으로 가는 문, 메시아를 탄생시킬 수 있는 조상이 됐습니다. 이들이. 이런 놀라운 일이 벌어질 수 있는 일들. 낯선 이가 우리 동네에 왔을 때 그가 만약에 우리 한국이었다면 이런 표현을 했지 않을까요? 이런 좀 무서운 표현인데 서방 잡아먹은, 그렇죠? 아니 남편, 자식 다 죽이고 딴 나라 가 있다가 돌아왔다고 얼마나 비방하고 뒷담화했을까요? 이 모함 여자 룻도 마찬가지였어요. 사람들이 얼마나 뒤에서 수군거렸을 수 있는데 이 낯선 이가 우리 동네에 들어왔는데 이것은 비범함으로 구원으로 가는 문을 열어주는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낯선 사람은 적이 아니고 불편함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시는 선물이고, 또한 우리가 그들에게 가장 줄 수 있는 큰 선물은 관심이라는 겁니다. 얼마 전에 돌아가신 틱낫한 선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타인에게 줄 수 있는 가장 귀중한 선물이 관심이라고 가르쳤는데, 나 자신에게만 집중하던 것을 멈추고 다른 사람들과 그들이 필요한 것에 관심을 기울이는 태도, 확실히 모든 관대함은 바로 여기에서 시작된다. 타인에게 관심을 주는 것, 여기서부터 모든 위대함이 시작된다. 그렇게 타인과 연결되는 과정에서 무슨 일이든지 생겨날 수 있다. 메시아가 태어난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타인에게 관심을 두라는 귀중한 지혜고 가르침입니다. 자, 예수님도 이런 일들을 자주 우리에게 가르치셨는데, 여러분 사마리아인 비유 아시죠? 혹시 교회에 오래 이제 다니신 분 말고 최근 오신 분들은, 이건 이제 반 고흐가 그린 사마리아인의 비유인데, 예수님께서 이제 사람들을 가르치고 있을 때 어떤 똑똑한 사람이 와서 묻잖아요. 누가 우리의 이웃입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런 이야기를 해주셨잖아요. 어떤 사람이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서 두들겨 맞고 발가 벗겨서 거의 죽은 채 버려졌다. 이 그림 뒤편에 보면 저기 내려가는 사람들, 저 멀리 가는 사람들 보이죠? 이 사람들이 레위인이고 제사장이에요. 이 사람들 다 버리고 갔는데 저 사마리아 사람이 저 발가벗고 상처 입은 사람을 구해줬다. 누가 우리의 이웃이 되겠느냐? 예수님 이런 큰 질문을 해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물건을 파러 가던 이 상인이 자기도 지나갈 수 있지만 그게 관심을 보여줬죠. 예수님 이 말씀 우리에게 아주 크게 들려주셨어요. 그래서 조 코에는 이 말씀을 갖다가 이런 설명을 해줍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도착해 급진적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다. 이 복음은 세 가지를 이야기했다. 삶은 끔찍하고 신만이 답이며 낯선 이들로 가득하고 부족 갈등으로 분열된 세상에서 살아갈 방법이 필요하다. 이 사마리아인이 부족 갈등을 지금 유대인과 겪고 있잖아요. 자, 이는 단지 게리 같은 거류 외국인만이 아니라 이웃을 사랑하라는 뜻이다. 이런 생각은 유대인의 율법에 기초했지만 모든 사람을 포함하는 것으로 확대됐다. 예수는 이웃을 사랑하기가 쉽지 않음을 인정했다. 너희가 형제에게만 인사한다면 남들보다 나을 게 뭐냐? 나을 게 없다. 우리의 가족, 부족, 이웃을 돌보기란 그다지 어렵지 않다. 하지만 낯선이, 죄지은이 따돌림 받는 일을 돌보려면 노력이 필요하다. 그게 예수님 우리에게 누구의 이웃이 될 것이냐, 그들에게 말을 거는 것, 관심을 두는 것, 돕지 않는 것, 이것은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아니다. 그것은
죄인들이 할 일이고,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이 하신 것처럼 남들에게 관심을 둬야 된다, 이 말씀을 하시죠. 자, 경험의 멸종에서 대면 경험, 즉 실제 세계에서의 경험은 불쾌할 수 있다. 이 지금 피에 이제 절어 있고 이런 사람을 이렇게 들고 올리고 하는 것은 굉장히 불쾌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자, 심지어 이 정도는 아니라도 지하철에서 냄새나는 남자가 옆에 앉아 있는 경험이 깨달음을 가져다 줄 리는 없다. 도덕군자인 척하는 사람이나 그런 경험에도 나름의 가치가 있다고 말할 것이다. 그러나 물리적인 세계와 이런 일상적인 만남은 서로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 강화한다. 거기에 마음을 열어야 놀라움, 불쾌, 불편, 그리고 뜻밖의 상호작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관심을 가지면 불편해요. 프랑스 철학자 시몬 베요가 말하기를 관심은 가장 희귀하고 순수한 형태의 관대함이다. 물리적으로 구현된 존재로서 서로에게 관심을 보이는 것, 즉 같은 공기를 마시고 말로 하지 않는 서로의 감정을 느끼고 서로의 얼굴을 보고 서로의 몸짓에 공감하는 것은 우리를 인간답게 만드는 핵심 요소다. 다른 사람에게 관심을 주려면 그의 물리적 존재에 시간을 할애해야만 한다. 자, 이 일을 실천하고 있는 사람을 한 사람 소개해 보겠는데요. 2015년에 조슈아 쿰스테이라는 런던의 한 미용사가 길을 가다가 조금씩 자주 보던 노숙자를 마주쳤어요. 근데 늘 모른 채 할 수도 있는데 이 조슈아가 그 사람에게 어떻게 지나냐 그러면서 인사를 하고 난 다음에 보니까 자기 가방에 바리깡과 가위가 들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초췌한 노숙자에게 공짜로 머리를 깎아주겠다고 해서 이제 깎아주면서 이것이 나중에 이제 아주 커졌어요. 그래서 이 책을 썼는데 대가를 바라지 말고 뭐든 해라. 이 책에서 이제 영어로는 Do Something for Nothing 이런 책이에요. 머리를 깎는 동안 그가 내게 살아온 이야기를 들려줬다. 머리를 깎아준 게 아니라 대화가 시작된 거예요. 우리는 마음이 통했고 금세 친해졌다. 그날의 경험에 공유된 조슈아는 틈만 나면 런던 거리로 나가서 노숙자들에게 머리를 깎아주겠다고 제안했다. 급기야 거리에서 시간을 더 보내기 위해 미용실 업무를 파트타임으로 돌렸다. 그러면서 이 사람이 점점점 이제 이 머리를 깎아주고 이걸 포스팅하다 보니까 수많은 사람이 도와주겠다고 연락이 온 거예요. 15개국 이상에 가서 사람들과 또 관계를 하고 또 대화를 나누고 집을 져주고 하는 일로 크게 확장이 됐어요. 이 조슈아가 이 새로운 소명에서 엄청난 보람을 느꼈다. 즉석에서 신뢰감이 생기자 사람들은 그간의 살아온 이야기를 선뜻 들려줬다. 이게 머리를 깎아주는 이유가 관심을 보여주니까 그걸로 인해서 이 사람들이 이야기를 듣게 된 거예요. 대화가 시작된 거예요. 노숙자 고객들의 놀라우면서 때로는 비참한 이야기를 듣는 것 자체가 보상이었다. 그는 그들의 회복력과 용기에 감동했고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어서 감사했다. 조슈아는 주변 사람들과 소통하는 방법을 아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그렇지 않다고 입증될 때까지는 일단 사람들을 믿어줍시다. 그저 인사 한마디 건네는 게 뭐 그리 어려운가요? 근데 이 크리스 앤더슨 저자는 그게 어렵습니다. 실로 어려울 수 있다. 그렇죠? 우리는 대부분의 시간을 자기 세계에 빠져 지낸다. 다른 사람들이 겪는 문제에 끼어들고 싶어 하지 않는다. 공연히 내 삶이 더 복잡해질 뿐이니까. 그래서 보호막을 친다. 그 말인 즉슨 우리의 관심을 받아야 할 사람들이 시야에서 가려진다는 뜻이다. 관심이라는 관대함은 조금 불편하더라도 그런 보호막을 거두고 시간을 들여 다른 사람에게 마음을 쓰는 데서 오는 리스크를 기꺼이 감수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데이비드 브룩스도 비슷한 류의 이야기를 하는데요. 바람직한 사람은 인내심과 분별력이 있는 시선으로 모든 사람을 바라보려고 노력하는 사람이다.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사람을 보는 관점을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또 자기 중심적인 마음에 저항하고 편견을 극복하려고 애씀으로써 저 사람은 노숙자야 하고 하는 그런 편견, 그것을 극복하려고 애씀으로써 타인을 더 깊고 큰 분별력으로 바라보는 사람이다. 이타적인 관심을 기울이고 다른 사람이 바라보는 것을 바라보려는 사람이라는 말이다.
이러한 관심은 사소한 행위의 누적으로 점차 위대해진다. 이 조슈아가 머리를 한번 잘라주다가, 그렇죠? 이게 쌓이고 쌓이다 보니까 어마어마하게 위대해졌습니다. 우리는 그런 일이 아니라도 관심을 보이는 것은 타인에 대한 가장 큰 선물이라는 것, 그걸 한번 기억하면 좋겠어요. 자, 세 번째로 이제 안전한 공간에서 시작되는 대화입니다. 보아스가 이제 룻에게 대화를 직접 시작합니다. 여인이여, 나의 말을 잘 들으십시오. 이삭을 줍기 위해서 딴 데 가지 마시고 여기에 계세요. 왜냐하면 내가 우리 이야기는 하지 않지만 직접 일꾼들에게 이삭 좀 더 많이 떨어뜨려라. 여기서 많이 좀 주워갈 수 있게 배려를 하는 거죠. 그리고 가는 밭을 잘 보고 그 뒤를 따라가고 내가 우리 일꾼들에게 당신을 절대로 건드리지 말라고 단단히 이야기해 뒀어. 목이 마르거든 여기서 있는 물 항아리에서 물을 드십시오. 이렇게 배려를 해주었어요. 자, 안전한 공간을 이렇게 만들어주고 대화가 시작이 됐습니다. 자, 이 사람을 안다는 것에 이제 이 전반부가 지나고 후반부에서 이 데이비드 브룩스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이제부터 본격적인 내용을 이야기하려고 하는데 다른 사람에게 관심을 기울이는 방법이 무엇인지, 다른 사람과 동행하는 방법이 뭔지, 관계가 어떻게 사람을 변화시키는지 이론적인 걸 이야기했는데 이제 진정으로 다른 사람과 부대낀다는 것, 또 다른 사람 마음의 깊은 곳을 탐구하는 것이 어떤 것인 건지 살펴볼 것이다. 이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하고 어려운 일로 꼽을 수 있는데 이것을 제대로 해낸다면 사람을 이해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실패한다면 앞으로도 계속 사람을 오해할 테고 또 사람으로부터 오해받을 것이다. 자, 그렇다면 이 거창하고 위험하지만 당신의 인생을 바꾸어 놓을 노력을 어디서부터 시작할까? 내가 말하고 싶은 노력은 바로 대화다. 가장 중요한 것이 대화로부터 시작된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조 코에이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낯선 사람과의 상호작용은 대처하기 쉽지 않고 때로는 불쾌할 수도 있지만 그것을 상쇄하고도 남는 중요한 이점이 있다. 우리와는 근본적으로 다른 삶을 살고 있는 사람과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어떤 불편함을 마주하지 않을 수 없다. 지금 룻이 지금 왔잖아요. 보아스와 완전히 다른 삶을 살고 있다 보니까 그 사람을 이해하게 될 수 있는 상황이 되었어요. 같은 공간에 살고 있지만 그들의 세계가 우리의 세계와는 매우 다름을 깨닫게 되기 때문이다. 우리에게는 익숙하면서도 즐겁기도 한 거리가 그들에게는 두려움과 위협으로 가득할 수 있다. 내가 말하는 요점은 이거다. 옆에 앉아있는 사람에게는 세상이 매우 다른 곳일 수 있다는 걸 알려고 노력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좋은 시민, 좋은 그리스도인, 그리고 도덕적인 사람이 되기를 바랄 수 없다. 그들에게 낯선 사람이 반드시 우리에게도 낯선 사람은 아니다. 그리고 우리를 갈라놓는 사회, 인종, 이념 등의 경계를 넘어 이를 이해하는 방법은 다가서서 말을 거는 것뿐이다. 여러분,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교회라는 것이 처음 탄생할 때 어떤 것이었냐면 남자, 여자, 유대인, 헬라인, 그리고 부자, 가난한 자, 주인, 종, 어른, 어린아이 상관없이 한 상에 모이는 공동체라 그랬잖아요. 그전에는 다 분리해내고 좀 나눠서 흐트러뜨렸지만 교회는 그것을 함께 모았던 곳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타인에게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은 당연한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자, 보세요.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 예수님이 사마리아를 지나가시다가 아주 정말로 유명한 장면이 하나 있잖아요. 그곳에 있던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하는 장면. 그렇죠? 여러분, 이 수가성에 들어가서 낮에 이제 목이 마르시고 배가 고프셔서 우물가에 앉으셨는데 제자들은 다 음식 구하러 갔어요. 저 그림 저 뒤에 보면 제자들이 수군수군 되는데 예수님이 이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하고 있으니까 제자들이 수군수군 됩니다. 근데 우리가 이 배경을 알고 있는 분들이 많잖아요. 유대인 랍비라고 여겨지는 남자가 이 사마리아 여인과 인종도 다르고 남자가 여자와 대화하는 것도 금기시되는 시대였고 또 도덕적으로 이 여인은
남편이 5명이나 있다고 하는 정도로 모든 것이 대화하지 않을 이유가 수만 가지가 있는데도 예수님이 대화를 시작하셨어요. 그리고 유일하게 다른 모든 사람에게 내가 메시아라고 말하지 말라라고 했는데 제자들에게도 이 여인에게는 직접 이야기합니다. 내가 메시아다. 놀라운 사건이 사실은 이 작은 이야기 속에 가득 담겨 있습니다. 자, 한 연구에 따르면 우리는 낯선 이와 대화함으로써 개개인의 한계를 확장하여 새로운 기회와 관계, 관점을 얻는다. 그러한 대화에 힘입어 고독감을 이기고 사는 곳에 변화가 일어나도 여전히 소속감을 유지한다. 난민이건 정적이건 편견을 줄이고 정파심을 진정시켜 사회의 분열을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이 일을 하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에요. 낯선 사람에게 말을 거시고 대화를 하셨던 분이 우리에게도 그렇게 동일하게 요구하고 계시고요. 자, 이걸 가장 잘 준비할 수 있는 곳이 가족이래요. 가족은 낯선 사람과 대화하는 법을 가르쳐주는 가장 위대한 스승입니다. 그리고 가정이 세상을 발견하는 공간이자 새로운 발견에 관해 두려움 없이 토론하고 이해할 수 있는 안전한 공간이 될 때 비로소 가족의 대화가 풍성해질 수 있을 것입니다. 또 여러 책에서 말하기를 가족이 식사하는 시간이 가장 중요하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요즘 막 다 따로 먹잖아요. 근데 한 번은 둘러앉아서 서로 이야기하고 대화하고 무슨 일이 있었는지 누구를 만났는지 이것을 나눌 때 낯선 사람과 대화하는 법을 가르치는 가장 위대한 스승이 바로 식탁교제라는 겁니다. 네 번째로 상처 입은 영혼에 건네는 따뜻한 위로. 자, 이제 보아스가 룻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를 하고 난 다음에 룻이 너무 고마워서 저는 이방 사람인데 어떻게 저 같은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십니까? 이렇게 말하니까 보아스가 대답합니다. 나는 당신 남편이 죽은 뒤에 당신이 시어머니에게 한 일을 알고 있어. 동네가 작았어요. 동네가 한 200~300명밖에 안 됩니다. 이 당시. 또 당신이 당신 부모와 당신 나라를 떠나 아는 사람 하나 없는 이 나라로 온 것도 다 알고 있어. 여호와께서 당신의 한 일을 갚아주실 것이요 작은 새가 자기 어미 날개 아래로 피하듯이 당신이 여호와께 왔으니 이스라엘의 주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넉넉히 갚아주실 것이요. 이 보아스는 부자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여인의 관심을 안 둘 수 있어요. 그리고 그냥 선심 베푸듯이 이삭이나 주다 가십시오. 내가 이렇게 선심을 썼으니 하고 갈 수도 있는데 얼마나 따뜻한 마음으로 이렇게 위로해 주는지 몰라요. 당신이 아는 사람 하나 없는 이 나라에 왔는데 작은 새가 자기 어미 날개 아래 피하듯이 여호와께 왔으니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넉넉히 갚아줄 것이요. 그러자 룻이 대답합니다. 나의 주여, 당신께 은총을 입기 바랍니다. 저는 당신 종들 중에 하나와 같습니다. 그런데도 당신은 이렇게 종의 마음을 위로해 주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따뜻한 말로 이 이방인 낯선 자를 위로해 주고 이 사람이 이곳에서 살 수 있도록 또 길을 만들어 주는 역할까지를 잘 해주는 것입니다. 데이비드 브룩스가 사람을 안다는 것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누군가를 잘 알고 싶다면 자기 앞에 있는 사람을 이 세상에 유일무이한 존재로 봐야 한다. 저 이방에 있다가 그냥 온 사람 이것이 아니라 자기 시어머니에게 어떤 마음을 하고 또 이 나라에 올 때 어떤 이야기를 했었고 이 자리에서 또 시어머니를 모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잘 보고 관찰했던 이 보아스의 그런 행동을 여기서 좀 적용하고 싶어요. 유일무이한 존재로 이 사람을 봐주고 여기에 한 가지 조건이 더 붙는데 그 사람이 속한 집단의 일원으로 바라봐야 된다. 우리 동네에 온 사람이에요. 이방인이 아니라 낯선 자가 아니라. 그리고 그들의 사회적 위치도 알아야 한다. 어떤 사람은 내부자고 어떤 사람은 외부자인 이유나 과정, 어떤 사람은 사회의 꼭대기에 있고 어떤 사람은 밑바닥이나 가장자리로 밀려나 소외된 이유나 과정을 알아야 한다. 지금 보아스가 룻이 어떤 상황에 있는지를 잘 알고 있잖아요.
이 데이비드 브룩스가 말하는 것처럼 왜 가장 이 밑바닥에 와 있는지, 왜 밀려나 있는지, 왜 소외되어 있는지 이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깊이 관심을 가지고 사람을 바라보는 눈을 갖고 있었어요, 보아스가. 자, 조 코엔이 기독교에 대한 이야기를 한 문단 설명을 좀 했는데요. 그리스도의 죽음 후에 교회가 거둔 성공의 발판은 낯선 이에 대한 돌봄이었다. 초기 기독교인들은 사회복지가 대부분 부족한 제국안에 축소판 복지국가를 만들었다. 역사가 폴 존스는 이렇게 쓰고 있다. 362년 율리아누스 황제는 기독교인들이 낯선 이들에게 자비를 베풀어 로마가 나쁘게 보이게 만든다고 불평하는 편지를 썼다.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사람들 잘 도와줬으면 자기들 안 돕는 사람들이 얼마나 나쁜 사람인가 오히려 그렇게 느껴졌대요. 황제는 다른 편지에 이렇게 썼다. 불손한 갈릴리 사람들은 그들의 가난한 이들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난한 이들을 또한 돕고 있는데 우리가 이들을 충분히 돕지 않는다는 것은 모두가 아는 사실이요. 불손한 기독교인들, 갈릴리 사람들. 율리아누스는 380년 로마 제국이 기독교를 국교로 삼기 전 로마의 마지막 비기독교인 황제였다. 그러니까 갑자기 기독교인들을 박해하고 멸시하던 로마가 기독교를 국교로 인정하게 된 게 아니라 이런 모든 현상들이 로마 사회에 깊이 퍼져갔기 때문에 그들이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자, 말씀을 맺겠습니다. 자, 이 모든 설명과 이야기를 종합해서 우리가 낯선 사람에게 말 거는 거 참 쉽지 않아요. 불편을 감수해야 되기도 하고 어떨 때는 이상한 눈으로 보여지기도 하고 아니면 실제로는 불편한 일들을 행해야 되는 것이기도 하고 요즘 이제 외국인들이 많이 오잖아요. 지난번에 제가 버스를 타고 여기 광화문으로 가는데 거기 시위가 있어가지고 갑자기 버스를 돌려야 되는 상황이 됐어요. 내리는데 보니까 외국인 앞에 두 사람이 있어요. 당황합니다. 이게 무슨 상황이지? 지금 시위가 있으니 여기서 다른 버스를 타야 됩니다. 그리고 내리고 제가 그분들을 이렇게 한 두 정거장을 걸어서 타는 곳에서 모셔드리고 저는 제 길로 왔어요. 물론 시간을 좀 드려야 되기도 하고 근데 이 사람들은 낯선 사람이고 다시 볼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친절을 베풀어주는 우리의 마음이 좀 있다면 우리 사회가 조금 더 달라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요. 자, 오늘날 세상에 결핍된 것은 방향 감각입니다. 그렇게 시어도우 젤딘이 이야기를 합니다. 모두가 사방의 온갖 갈등에 압도당해 끝도 없는 밀림 속을 헤매는 기분이 들지요. 누군가는 이 막막한 어둠을 걷어내기 위한 대화를 시작할 수 있기를, 이런 대화를 통해 평등을 이루고 용기를 내고 낯선 사람에게 마음을 열고 일의 세계를 새롭게 창조하여 더 이상 종잡을 수 없는 말들이나 직업의 권태로 인해 고립되지 않기를 희망합니다. 르네상스 시대를 현대에 다시 구현할 수는 없겠지요. 그러나 역사를 되돌릴 수는 없어도 그와 비슷한 시대, 우리에게 어울리는 시대를 만들어 나갈 수는 있습니다. 이것이 제가 새로운 대화의 시대라고 일컫는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방향을 다시 한번 되돌리자 이런 이야기인데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말씀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우리는 기독교인이잖아요. 요즘 우리가 전도 잘 안 하잖아요. 남에게 모르는 사람에게 가서 예수 믿으십시오. 못하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렇게 하지 않더라도 따뜻한 위로의 한마디, 관심, 배려, 낯선 자들에게 또 이런 위로가 되는 이야기들을 해줄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분은 착한 사람이든 악한 사람이든 친절한 사람이든 비열한 사람이든 상관없이 모두에게 가장 좋은 것, 해의 온기와 비의 양분을 주신다. 너희가 사랑할 만한 사람만 사랑하는 것이 고작이라면 상급을 바랄 수 있겠느냐? 그것은 누구나 하는 일이다. 너희가 만일 너희에게 인사하는 사람에게만 겨우 인사한다면 상급을 바랄 수 있겠느냐?
그것은 죄인도 흔히 하는 말이다. 근데 우리는 바람빛 교인 사이에서도 서로 어색해하고 인사하기를 힘들어할 정도로 아주 어려운 상태를 갖고 있는 상황을 우리가 맞이합니다. 또 내가 그렇기도 하고. 근데 이것을 조금씩 벗어나서 낯설고 아니면 조금 덜 만난 사람에게도 관심, 배려, 따뜻한 마음을 전해주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